다음은 회귀 분석에 관한 내용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회귀식 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회귀 분석 결과표 엑셀을 활용해서 회귀 분석을 돌린 결과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요, 절삭기와 절삭 속도와의 수명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 또는 회귀 분석 결과치가 도출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절삭 속도를 높이면은요, 절삭기의 수명은 짧아지겠죠.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절삭기의 수명은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상관관계를 살펴보자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회귀식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회귀 분석 결과표는 엑셀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 결과치가 쉽게 도출 가능해요. 자, 첫 번째, 개수값을 활용한다 되어 있죠. 이 결과표에서 개수값 여기 되어 있죠. 이 개수값에 보시면 y절편에 160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삭 속도가 마이너스 1.36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개수값을 통해서 회귀식을 도출하라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y는 160, 즉 y절편을 먼저 써뒀죠. 160 마이너스 1.36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변수로 써뒀습니다. 실제 회귀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죠. 160 y절편 여기죠. y절편이 1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니까 기울기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은요 1.36 x 즉 절삭 속도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독립 변수가 한 개인 단순 회귀 분석의 결과표입니다. 다중 회귀 분석 같으면요 변수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3개,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는 y는 앞에는요 절편부터 먼저 써줘요. 그래서 y절편 b 그 다음에는 뭐 플러스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b 플러스 ax1 변수가 두 개였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또 나오겠죠. 뭐 c 뭐 x2 이 식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다중회귀 분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그죠? 단순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x 또는 x1 등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회귀식을 기준으로 해서 절삭 속도가 100일 때 공구 수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통계를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절삭 속도, 즉 독립변수 x1이 100일 때 공구 수명, 즉 y, 종속 변수는 얼마입니까? 를 추정할 수 있죠. 당연히 이 x에다 100 넣으면 되죠. x에다가 즉 y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160 마이너스 1.36 곱하기 100일 때 100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4. 무슨 의미입니까? 절삭 속도가 100으로 하면은요. 그 절삭기의 공구 수명은 얼마다? 24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개수값을 활용해서 회기식을 도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회기식을 통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구 수명, 즉 종속변수 y를 우리가 100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y에다 100 넣으면 되죠. 그러면 x 값이 어떻게 추정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기식을 도출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상관계수, 즉 절삭기와 절삭 속도와의 상관계수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0.9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두 상관계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시나요? 0.8 이상이면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한 됐죠. 따라서 절삭기와 절삭 속도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가 결론이죠. 결정계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기식의 적합도였죠. 이러한 회기식이 도출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회기식이 어느 정도의 결정계수, 즉 총 변량을 설명해 주냐는 겁니다. 0.82가 나왔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R의 제곱승이었죠. 결정계수는. 즉 이 상관계수 0.90을 제곱승한 겁니다. 0.82.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1에 가까울수록 더 설명력이 높다라고 했죠. 자, 조정된 결정 계수나 표준 오차나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재 이 표에서는 관측수, 지금 현재 샘플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16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석표를 보시면은요. 분산 분석표에 먼저 자유도의 개념이 나오죠. 자유도의 개념 기억나십니까?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n-1, 즉 전체 개수에서 하나 빼기가 아닌 n-1번째 값까지만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현재 샘플이 몇 개입니까? 관측 16개 돼 있죠. 그죠? n이 16입니다. 근데 분산 분석표에서 자유도는요. 15, 합산 15만 썼죠. 즉 n-1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자유도라고 표현한 거죠. 왜 자유도를 쓴다? 실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샘플의 표준 편차보다 통상 작아요. 따라서 최대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즉 시소의 평형 유지를 위해서요. n-1개로 해야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분산 분석표에서 우리는 이 유의한 f의 값을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1.02 2에 마이너스 0.6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 먼저 1.02라고 표현해 볼까요? 1.02 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기에서부터요.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값은요. 이게 지금 실제 표현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0.0000102라고 하는 값이에요. 따라서 이 유의한 f 값이 매우 낮아야 된다. 기준은요. 95% 신뢰 수준으로 할 때 유의 수준 0.05 보다 낮아야 통계적으로 우리가 유의미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이 현재 단순 회귀 분석 결과표의 유의한 f 값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 값과 서로 일치하죠. 예,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일치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만 이 P 값과 유의한 F 값이 서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이 도출된 회귀식이 유의미하냐의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P 값과 T 값을 가지고 한다고 했죠. 기준값이 생각나십니까? P 값은 얼마요? 0.05보다 낮아야 됐죠. 기준치가 뭐였습니까? 95% 신뢰 수준일 때. 그때 T 값이 얼마 이상이어야 됐습니까? 1.960이었죠.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의미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T 값이 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값은 얼마다? 1.960이었죠. 1.96보다 어떻게 된다? 훨씬 커야 됩니다. 8.20으로 1.96보다 크죠. 따라서 P 값과 T 값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미하다를 판단한다. P 값은 0.05 이하, T 값은요 1.960 이상이기 때문에 이 회귀식, 즉 절삭기와 절삭 속도 간에 도출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추세선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앞서 도출된 회귀식이 있었죠. Y는 마이너스 1.36 플러스 160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R 스퀘어 값은 거의 1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지금 소수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1로 표준되어 있습니다만 이 절삭 속도와 공구 수명 간에는 이러한 회귀식에 의해서 결국은 이러한 회귀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회귀식을 회귀 분석을 왜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였죠. 따라서 엑셀을 통해서 다음에 실습을 통해 쉽게 이제 이 값은 도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세선, 즉 실제 데이터 절삭 속도가 50일 때라든가 150일 때는 이 추세선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 우리가 이 값에 포함을 시키면 되었죠. 넣어서 계산을 하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회귀방정식을 통해서 추세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돌발 퀴즈를 드릴게요. 표본에 분산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 있었죠. 전체 n개의 샘플 중에서 n-1번째 값까지만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몇 번 언급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엑셀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시면은요. T값과 P값 그리고 신뢰 수준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인지 양측 검정인지에 따라서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단측 검정인 경우는요. 양측 검정 기준 절반이죠. 왜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전기분포표에서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한쪽 값 기준하는지 또는 양쪽 기준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 값 1.960이었죠. 1.960 데이터 값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1.9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죠? 1.9 6에 해당하는 값 0.475, 즉 0.475 곱하기 2 하면은요, 정확하게 값이 95가 나와지죠. 즉 0.95, 95% 신뢰 수준의 임계값, 즉 1.96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양측 검정 기준이죠. 따라서 단측인 경우는요, 0.025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58을 한번 볼까요? 2.58 한번 보세요. 2.58에 해당하는 값 0.4951이 되죠. 그러면 0.4951 곱하기 2를 하면은요, 0.99가 나와지죠. 그래서 99% 신뢰 수준의 판단 기준 t 값은요 2.58이 됩니다. 3.33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3.3 3에 해당하는 값 0.4996 곱하기 2를 하면은요 0.999 뭐 이 정도가 나와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t 밸류 값을 기준으로 단측, 양측, 일반적인 양측 검정 방법의 기준값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수치 값들을 t 값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95% 신뢰 수준에서 1.96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99% 신뢰 수준에서는요 2.58보다 커야 된다. 99.9에서는 3.3보다 커야 되는 경우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본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설검증 세부 단계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검정 통계량 판정법과 P값 판정입니다. 자, 두 개를 다 다뤄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P값 기준 판정법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절대 혼란이 없습니다. 근데요, 검정 통계량은요, 늘 그 값을 계산을 하고 명확하게 통계 그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는 기법을 터득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P값 기준은요, 늘 일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 신뢰 수준에서요, P값 얼마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1.960이었습니다. 이 수치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얘보다 작은지 큰지 여부에 따라서 바로 채택 기각 여부가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P값 기준해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기무가설과 대체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조금 편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검정 통계량 기법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검정 통계량의 P값으로 계산을 하라. 그 다음에 끝으로 판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의 채택과 기각. 직관에 근거하여 가설을 채택 또는 기각할 수 없겠죠. 통계 수치에 의해서 한다. 표본 정보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가설을 채택 기각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앞서 간단하게 언급된 임계치라고 하는 것을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 방법 중에서 양측 검정을 한번 보실게요. 유의수준 알파가 0.051 때 G값이 얼마인가? 여러분이 표준정규 분포의 이 표를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이 종 모양의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표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평균 뮤가 제로가 됩니다. 그죠? 제로를 기준으로 양쪽은 항상 대칭입니다. 따라서 1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쪽 영역 0.5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영역도 0.5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를 반으로 나눈 2분의 1은요. 0.025가 되죠. 그래서 이 영역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은요. 바로 이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6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입니까? 4750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값이죠. 실제 그러면은 단측 검정에서 이거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전체 영역이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플러스 0.5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0.5죠. 이 영역 전체는 0.5가 되죠. 이쪽 영역 전체도 0.5가 되고요. 따라서 이 0.5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0.25가 됩니다. 0.25라고 했을 때 이 값을 빼야 되죠. 따라서 이 영역 값은 얼마가 됩니까? 0.47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0.475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1.96에 해당되는 이 4750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요, 이때 1.96, 즉 유의수준 알파가 0.05, 다른 표현으로요, 신뢰수준 95%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1.960보다 그죠? 항상 커야만 이 영역 안에 들어가지죠. 기억이 나십니까? 1.960보다 이 수치가 크게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역 안에 혹은 마이너스 1.960보다 큰 이 노란색 범위 안에 이 G값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다음은 검정 통계량을 이용한 HO 기각.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HO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뭘까요? 바로 H1 뭡니까? 대립가설이죠. 즉 대립가설 H1을요 채택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HO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H1을요 채택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어렵진 않죠, 그죠? 일단 이 내용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의 수준의 반, 즉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이 노란색 영역이죠. 그때 표준 정기 분포표에 의해서요. 해당하는 G값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1.96. 좌우 대칭이니까요. 당연히 오른쪽은요. 자, 0.025 해당하는 값. 그때 G값은 얼마더라? 1.960이었죠. 앞서 표준 정기 분포표에서 여러분들이 1.960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요. 바로 이 노란색 영역은 뭐에 해당된다? 바로 기각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각역, 즉 기각 영역으로서요. 뭐가 기각됩니까? 바로 HO가 기각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 양쪽이죠. 그죠? 지금 현재 양측 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측 검정일 때는 또 다르겠죠. 자, HO가 기각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설명하면 뭡니까? H1은요, 채택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겠죠. 바로 이 H1 채택 여부를 우리가 논문에서요, 최종적으로 기각 혹은 채택되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있다를 결론 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검정 통계량 지값이 다음과 같을 때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물어놨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를 지금 물은 게 아닙니다. 그죠? 자, 2.0 1.96에 해당하는 바로 우리가 이 다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임계치라고 했죠. 이 임계값, 즉 1.96보다 크냐 작으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1.96보다 크면은 이 영역에 해당되죠. 즉 기각역 안에 포함돼서요. 뭐가 기각된다? 바로 H5가 기각된다라고 하는 영역 있죠. 반대 개념으로요. H1은 채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2.0은 정확하게 뭐 어딘지 상관없이요. 그죠? 뭐 이쯤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것은 기각역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H5가 기각입니다. 그렇지만 통계적 결론 여부는요. 우리가 논문에서 표현할 때는요. H1의 채택 여부에 따라서 기각 혹은 채택 여부를 따진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2.0은 통계학적으로 뭐하다? 유의미하게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학의 결론인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영구가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래서 영구가설, 즉 대체가설 혹은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로서 최종적으로 통계학적 유의미 혹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낸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60 어딘지 모르겠도 뭐 이쯤 있다고 했을 때 그죠? 1.6 당연히 HO 기각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HO 채택이겠죠. 1.65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마이너스의 부호를 보세요. 마이너스 1.80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쯤 어디에 있겠죠. 그죠? 이쯤 어디에 마이너스 1.80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건 역시 바로 이 기각역에 들어가지 않았죠. 따라서 이 영역은요. HO 채택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혹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넘어가시고 뒤에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분포 선정, 평균의 직 또는 t 검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요. 먼저 이 평균을 검정하는 방법에 뭐가 있다? 모 평균의 시그마 값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이죠. 아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그냥 정기 분포를 해서 지 분포를 따르면 됩니다. 문제는요.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모르는 경우에 정기 분포 여부 판단 할 수가 없죠. 따라서 30개였죠. 그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30개 이상이면 지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근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슨 분포를 따라야 된다? T 분포 표를 보고 앞서 검정 통계량의 HO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뮤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뭐 다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설 검정 방법에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 방법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검증 사례에 따라서 G 혹은 T 분포 등을 이제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HO 기각이었죠. HO 기각된다는 말은 H1은 채택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